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라는 주제로 저희 시사인 독자분들이라면 좀 접해보신 적이 있는 기사일 겁니다. 작년 1월 설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우한에서 괴질이 돌았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서 계신 분이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인데요. 안 나타났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실은 잠수를 탔어요. 일정도 사실 거의 없었고. 그러다가 이게 뭔지 감이 잡힐 때쯤 되니까 악명 높은 우한 봉쇄령이 떨어졌습니다. 1000만 명짜리 도시를 말 그대로 봉쇄를 해버렸어요. 굉장하죠. 네. 독재국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봐라. 너네 뉴욕 봉쇄할 수 있어? 파리 봉쇄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중국의 체제 경쟁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사회주의와 같은 위에서 내리찍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한국도 초기에 코로나19가 상륙을 했죠. 상륙을 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터졌는데 대구 봉쇄는 아예 공적 토론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가 그때 무슨 기사를 썼냐면 한국의 도시 대구가 개방성을 시험하고 있다. 중국과 반대로. 여기서 개방성을 시험한다라는 말은 팬데믹이라는 위기에서 중국처럼 이렇게 셧다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픈된 사회, 열린 사회를 유지하면서 팬데믹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자, 이때는 사실 영미권, 유럽권 미디어들이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고 태평양 건너 불구경을 할 때죠. 3월, 4월에 유럽과 미국에 상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 앞선에 이탈리아 무너지고 스페인 붕괴하고 프랑스 난리 나고 영국은 총리가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 서구의 입장에서는 이 앞에 논리, 한국의 개방성이 중국의 탑다운보다 앞섰다라는 논리를 계속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겁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분이 이제 프랑스의 석학인 기소르망이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교 문화가 선별적 격리 조치 성공에 기여했다. 한국인들에게 개인은 집단 다음이다. 집단이 더 중요하다. 집단의 명령을 한국인들은 더 잘 지키기 때문에 이를테면 밖에 나오지 마세요 하면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잘 막았다. 서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고등한 문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작업가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 그럴듯하니까 사실이다 라고 할 수는 없죠. 작업가설이 있으면 증명해 봐야죠. 그게 저희가 5월에 돌린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왜 방역에 성공했는지를 저희가 다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물어보느냐? 우리가 왜 방역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답들이 정확한 답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응답자들한테 방역 참여에 대한 태도를 한 10가지를 물어봅니다. 손 매일 씻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 종교시설 안 간다, 1, 2, 3, 4 아예 안 한다, 매일 한다, 요 사이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이러면 개인별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역에 참여하는 정도의 점수. 그리고 이 점수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방역에 더 참여하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대유행 이후에 나온 저 논리가 맞으려면 집단을 개인보다 우선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높은 사람들이 방역에 더 열심히 참여했다라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요소들이 아시아의 방역을 설명한다라는 논리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두 변수의 관계가 의미가 있다, 관계가 있다라는 걸 검증하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왼쪽에 나오는 회색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고 특정할 수 없는 것들. 연구자들은 별이 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게 통계적 유의성이 이 프로그램에서 별이 띄우거든요. 별이 2개가 떴어요, 저희가. 나머지는 별이 다 안 떴습니다. 어떤 게 안 떴느냐? 제일 왼쪽, 권위주의 안 떴습니다. 저 바 3개를 보시는 방법은요. 아까 저희가 방역 참여 점수를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상중하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제일 왼쪽부터 하중상, 하중상, 하중상 이렇게 옵니다. 권위주의 그룹 바 보시면 하중상, 그러니까 방역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점수가 오히려 떨어져요.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사람일수록 방역도 안 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오히려 반대로 나옵니다. 수능적인 태도 상관없습니다. 집단주의 상관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민주적 시민성 별이 떴습니다. 매우 강력하게 별이 떴습니다. 민주적 시민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방역에 열심히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 곱하기 좋은 말이니까 엄청 좋은 말이다. 근데 이게 좀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주적 시민성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1차 조사 때 던진 문항이 7개입니다. 저희 2차 조사 기사를 읽으신 분들은 저거보다 문항이 확장된 걸 보셨을 겁니다. 즉, 이 7개에 대해서 모두 다 열심히 해요, 항상 해요, 늘 해요. 이거 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방역도 더 열심히 참여하더라는 겁니다. 마스크 더 열심히 쓰고, 손도 열심히 씻고, 약속도 안 가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개인주의자예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중요한 사람들. 그런데 내가 자유로우려면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내가 자유로우려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고 사람들이 서로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지 않을 권리 같은 걸 주장하지 않아야 되고 그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내가 기여할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면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민주적 시민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공동체 자체에 무관심해 보여요. 또 어떤 단면으로 보면 되게 권위적인 인간으로도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유로운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 그래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내가 확진자가 될까봐 두렵다라는 사람은 64%예요. 그런데 내가 확진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두렵다가 80% 됩니다. 내가 감염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내가 감염돼서 다른 사람들 피해 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 좋은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손 씻어야 되면 손 씻고 마스크 써야 되면 써요. 민주적 시민성과 방역 참여가 이어진다라는 결론은 저희 5월에도 11월에도 일관되게 나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선례입니다. 공동체에 시민적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손 많이 씻고 약속 취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사람들이 뿌듯해했어요. 내가 방역 지침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6%입니다. 뭐 이건 놀랍지 않죠. 더 놀라운 건 아래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지킨다. 82%가 넘어갔어요. 우리 원팀인데?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고양감, 제가 나중에 전시 고양감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 극복에 참여할 때 올라오는 어떤 고양감 같은 걸 제가 전시 고양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시 고양감이 주는 감각이 있고 그 전시 고양감은 다시 또 사람을 더 공적인 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나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과 이어져 있다라는 감각이 그게 다시 주는 고양감도 어마어마하죠. 3부작인데요. 여기까지가 1부였습니다. 1부가 제일 잘 팔렸습니다. 2부부터는 동화가 반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고양됐어요. 그리고 이런 감각이 더 많은 사람들일수록 방역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시민적 의무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방역에 더 열심히 참여했다라는 결론으로 우리는 데이터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겁니다. 아마 이제 3, 4, 5월 서구 국가들이 엉망진창으로 뚫리고 책 없는 국가 정상들이 코로나는 감기다 이러다가 자기들이 걸리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그 고향감을 느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 공적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저건 5월 자료긴 한데요. 11월은 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대통령 신뢰도, 정부 신뢰도, 국회 신뢰도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요. 셋 다 총알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권위적인 사람들이 방역에 더 참여한 게 아니다. 오히려 덜 참여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팬데믹 과정에서 방역에 참여하고 고향감을 느끼고 어떤 그 소속감을 느낀 결과로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더 권위주의자가 됐어요. 권위주의 측정 문항들을 물어보면 일관되게 권위주의 성향이 높아집니다. 아까 권위주의랑 방역 상관없다면서요? 예,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권위주의 성향이 높아져요? 그러게 말입니다. 방역에 참여할 때 권위주의 성향은 상관이 없지만 방역 참여의 결과로 우리는 더 권위주의자가 됐습니다. 이거 5월 달에 보고 너무 놀라서 11월 달에 또 넣어봤는데요. 똑같습니다. 11월 조사, 5월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징조가 있습니다.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사회학자들이 U자 계곡의 저주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래서 고신뢰 사회, 저신뢰 사회 이런 구분을 씁니다. 그런데 공적 제도 신뢰를 측정을 해보면 웃긴 게 이렇게 U자형으로 나옵니다. 어떤 나라들이 높냐면 뭐 스웨덴, 뭐 핀란드 높을 것 같은 나라들이 높아요. 또 어떤 나라들이 높냐? 탄자니아, 중국, 캄보디아 이런 데들이 높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런 독재 국가들은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보를 공급하는 원천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독재 정부들. 그거밖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제 고신뢰 사회로 간 거죠. 요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독재 국가에서 자 민주화가 됐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민주화가 됐으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잖아요. 반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 입이 많이 생기거든요. 요 U자 계곡, 요 가장 깊은 곳에 걸려있는 나라들이 한국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추진력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좋은 징조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갈 수 있는 이게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불안하냐? 이게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 시작한 것이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뭔가 더 연결되고 더 마음을 열고 이런 상태이면 상당히
퍼펙트한 베스트한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 정당화 심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 정당화 심리라는 게 뭐냐면 9.11 테러가 2001년에 났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조지 부시 주니어였고요. 진짜 위기 국면에서 절대 믿을 수 없는 형태의 지도자인데 2001년에 9.11 테러 딱 터지고 나서 조지 부시 지지율이 90%를 찍었습니다. 시스템이 위기에 닥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생각하냐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 뜯어고치고 개선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위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다 죽는 거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지금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위기를 넘어가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지금 있는 시스템들이 다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지도자가 훌륭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이 기울게 됩니다. 이걸 시스템 정당화 심리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설명해 보면 이게 말이 설명이 됩니다. 사람들이 위기 국면에서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게 설명이 됩니다. 이거는 위기 국면에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권위주의로 가는 길을 닦는 거기도 하죠.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 얘기를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주제만 바꿔가면서 쓴 것 같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게 아주 독특한 재난입니다. 감염병은요, 이게 제도가 잘 작동한다라는 효능감을 시민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공적 제도에 대해서 효능감, 이거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서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까 말한 표현으로 민주적 시민성을 발휘하도록 만듭니다. 동시에 시스템 정당화 스위치를 켜요. 그래서 더 보수적이고 내부지향적이고 권위적인 시민으로도 만듭니다. 감염의 위험은 사실은 인종이나 뭐 이런 우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죠. 그런데 약한 곳부터 벌어집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서 사이비 같은 종교에 빠진 사람들, 물류센터, 어떤 소수자 클럽, 요양병원, 생업을 놓을 여유가 없고 일을 해야 되고 열악한 환경에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때려서 평등한데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그런데 감염병은 낯선 사람에게서 와요. 우리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이유는 수렵 채진민 때부터 낯선 사람들은 낯선 질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아까 감염병이 굉장히 독특한 재난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사회를 갈림길에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 오늘 갑자기 내일부터 우리 이거 바꿔보자 한다고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재난이라는 충격이 오면 사회가 방향을 꺾을 수 있습니다. 더 좋게도 더 나쁘게도. 이때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우리의 삶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한 세대를 결정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규칙이 연대냐 각자 노생이냐. 우리가 지금 한국판 위대한 세대, 재난에서 연대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한국판 위대한 세대를 만들어가는 동료 시민이냐 아니면 그냥 방역 성공에 열광하는 관중이냐. 이게 우리 시대의 정치가 받아든 사실상 유일한 질문입니다. 그때 외환위기 초기에 한국인들이 했던 게 뭐였죠? 금모으기요.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좀 격하게 말해서 미친 사람들이죠. 연대로 출발한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어떤 열광. 그런데 어떻게 됐죠?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도 있지만 도산한 기업들도 있고 이렇게 탈락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시 삶의 궤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탈락한 상태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한 세대 동안 삶의 원리가 각자 도생. 내가 살아남는 방식은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지 않는다. 이게 시대 정신이 됐죠. 그리고 한 세대 만에 IMF 외환위기를 넘어서는 재난이 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어떤 시대 정신을 남겨서 다음 세대에 넘겨줄 거예요. 공동체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민들의 노력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학자들이 쓰는 말로 집합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막 갈라지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모아주는 거. 그게 정치의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정치가 받은 질문이에요. 연대냐 각자 도생이냐. 뉴 딜입니다. 새로운 사회 계약입니다. 사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에 대한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계약을요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도 사회가 위기에 처하지 않으면 사회는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건 역설적으로 말해서 정말 큰 정치가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재단기의 정치가들이 받은 소명은 평시 정치가들보다 훨씬 크고 엄중합니다. 지금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시간도 낭비했고요. 로더스법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고대지 중에 로도스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나 봐요. 배들이 왔다 갔다 막 했어요. 근데 이 지중해라는 바다가 아주 좀 지랄 맞아가지고 좀 얕아요. 그래서 배 해상무역을 하면 짐을 많이 싣잖아요. 그럼 배가 이렇게 무거우니까 내려가잖아요. 바닥에 걸려. 배가 안 나가요. 항구로 못 가잖아요. 이러면 무역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짐을 던져야지. 몇 개 던지다 보면 한 100개 실었는데 5개, 10개 던지다 보면 배가 뜨게 좀 들어옵니다. 항구에 들어와서 100개 싣고 갔는데 10개는 이 상황이 이러저러 해서 밖에 던졌다. 이거 좀 이해해라. 이런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당첨된 10개의 화물주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 배에 짐 실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당첨될지 모르는데 이런 위험을 어떻게 감수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방법을 생각해냈느냐? 짐이 100개가 있어요.
그 10개 던졌습니다. 배가 도착했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이러이러했으니 이 90개 진주인들이 돈을 벌 거잖아요. 돈을 벌면 엠빵해라. 10개 화물주들한테 손실만큼 엠빵에서 보존해줘라. 이거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개별 위험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근데 위험을 한데 묶어서 위험을 분산시키면 그 위험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짐을 나눠지면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사실은 로도스법은 이야기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화물주의 위험이 같아요. 사실 무작위로 집어던지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죠. 더 쉽게 잘리는 사람, 훨씬 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위험을 한데 묶어서 나눠야 된다라는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레옹 부르주아라는 19세기 사상가인데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킬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위험을 엠빵해가지고 나눠 들어야 모두의 행복의 총합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와 에월드라는 경제학자이자 철학자 뭐 이런 사람인데요. 연대는 부호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선이 아니에요. 사람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보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재난은 이런 방식으로 다음 한 세대를 규정하고 재난이 다음 한 세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우리 노후를 규정합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고요. 저 초기의 열광을 사실 매우 안타깝게도 저 초기의 열광의 피크, 저 마치 금보기를 할 때처럼 재난기의 열광의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정치가 좋은 집합행동, 연대를 만들어내는 기획들을 얼마나 치열하게 해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격중하게 만듭니다. 재난의 무게를 가장 직접적으로 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자영업자예요. 그럼 이 자영업자들에게 이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사회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빚 갚아야죠. 지금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비용들을 곳곳에 자영업자에게, 학생들에게, 맞벌이 부모에게, 또 누군가에게 곳곳에 전가하면서 굴러가고 있는. 만약 내 삶이 팬데믹 이후에도 좀 불편하거나 뭐 술을 빨리 끝내야 된다거나 마스크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약속이 좀 많이 줄어서 심심하다거나 하는 정도의 피해에 그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타격, 감당, 비용을 일방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 올라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고 정치가 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